안동의 작은 마을, 200년 된 한옥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으로 이끼가 끼어 있고 마당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 소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낡고 더럽게만 보였습니다. 소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시댁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방충망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 말이죠. 특히 시어머니가 매일 흙투성이가 되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소영은 남편 준호에게 짜증을 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또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였거든요. 준호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했어요.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이 땅을 지키며 전통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직접 만든 퇴비를 사용하고 조상들이 그랬듯이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수확했죠.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런 전통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로서는 시골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면 손톱 사이사이에 낀 흙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소영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시댁 이야기로 하소연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는 가족의 역사가 깃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시댁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명자는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봄날 명자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던 중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힌 거예요.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오래된 도자기 조각 같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명자는 발견한 도자기 조각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은은한 백색 빛깔이 드러났어요.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곱고 단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뭔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 할머니 순덕에게 보여주었어요. 순덕은 돋보기를 끼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혹시 오래된 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죠. 명자도 그런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집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밭일을 하다가 또 다른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더 큰 파편들이었습니다. 사발의 일부로 보이는 것도 있었고 접시 조각 같은 것도 있었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도자기 조각이 한 곳에서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명자는 마을 이장님께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80이 넘은 이장님은 이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도자기 조각들을 보여드리자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문화재일 수도 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명자는 결국 안동시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문화재 관련 신고는 문화재청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고
일단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문화재청 조사팀이 도착했어요. 3명의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죠. 혹시 괜한 소동을 벌인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조사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책임자인 김 박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도자기들이 조선 후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작 기법이나 품질로 봐서 일반적인 생활용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일대에 도자기 가마터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명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명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소영에게도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오래된 그릇 조각일 텐데 뭘 그렇게 난리냐는 식이었죠. 문화재청에서는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 발견된 것 같아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온했던 일상이 뒤바뀔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의 집 앞마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발굴팀이 설치한 천막과 각종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이런 큰 변화가 생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나왔습니다. 발굴 책임자인 김 박사는 명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시골 조사 결과 이곳이 단순한 생활 유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가마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죠. 첫째 날부터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백자 사발과 접시들이 줄줄이 발견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품질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쓰던 그릇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었거든요. 김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가마터가 발견된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의 수준을 보면 당시 상당한 지위의 가문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굴 이틀째 더욱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가마터 옆에서 건물의 기초석이 드러난 겁니다. 조사팀은 이 건물이 도자기 제작과 관련된 작업장이나 아니면 이곳을 관리했던 가문의 별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명자는 매일 발굴 현장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농사지은 땅 아래 이런 보물들이 숨어 있었다니 꿈만 같았어요.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일이라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노인들을 모아 옛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이 집안이 원래 양반집이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세가 기울어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김 박사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후기 지방 유력 가문의 도자기 제작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런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발굴 사흘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특별한 표시가 발견된 겁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제작자나 주문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땅에서 대단한 것이 발견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이런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발굴 현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소영이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그녀의 표정이 발굴 현장을 보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더럽다고 여겼던 시댁 마당에서 이런 귀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신기해하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김 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이곳이 조선 후기 상당한 규모의 도자기 제작 시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출토된 백자의 품질이 워낙 뛰어나서 당시 지방 유력 가문에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죠. 소영의 동료 중 한 명인 미경이 질문했어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문화재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매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시했던 이 시골집과 땅이 실제로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발굴 현장을 구경한 후 소영은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 힘드시죠라고 인사했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니까요. 소영은 그날부터 자주 시댁에 들렀습니다. 발굴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해서였어요. 명자는 며느리가 관심을 보이니 기뻐하며 매번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 박사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문화재청 내부에서 이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안동시에서도 이곳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소영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문화재 발견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영은 남편 준호에게도 이 사실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던 준호도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큰 횡재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소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시댁이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럽다고 험담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로 이곳이 문화재 보물창고였다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였죠. 발굴 일주일째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곳에 전통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명자의 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발굴 2주일째 되는 날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명자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가마터가 아니라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도자기 제작 단지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토된 유물들의 가치였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백자들만으로도 박물관급 유물이 수십 점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청화백자 일습은 국보급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았죠.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헌 조사 결과 이곳이 조선 후기 안동 김씨 문중에서 운영했던 도자기 제작소였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이 가문은 관료와 학자를 많이 배출한 명문가였고 자체적으로 최고급 도자기를 제작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평생 농사지은 땅에 그런 역사가 숨어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땅을 물려받을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장님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양반가들이 몰락하면서 가문의 역사가 단절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아마 명자의 조상들도 그런 과정에서 이 땅을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문화재청에서 정식으로 평가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보상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안동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시에서 이곳을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도자기 가마터를 복원해서 체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공무원들은 명자에게 토지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소영의 반응은 달랐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준호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박이 터질 것 같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준호도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소영은 비싼 한우와 과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자의 어깨를 주무시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그날부터 거의 매일 시댁에 나타났어요. 청소도 도와주고 빨래도 개어주면서 극진히 모셨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불평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며느리인데 이렇게 갑자기 변할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문화재 때문에 자신에게 잘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소영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음식을 먹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연신 칭찬했어요. 심지어 된장찌개 레시피를 배워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명자가 밭에 나가면 소영도 따라 나섰어요. 예전에는 흙만 봐도 더럽다고 인상을 찌푸렸는데 이제는 농사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다며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굴 현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어느 날 소영은 친정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라며 비싼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평소 시댁 욕만 하던 딸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소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곧 큰 돈을 벌게 될 것 같다고 미리 관계를 좋게 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딸의 계산적인 모습에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정식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발견된 유물들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가 귀속 시 보상금만 1억 원, 한옥과 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문화재 보존지구로 매입할 경우 수십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죠. 그 소식을 들은 소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며 목소리가 떨렸죠. 다음 날 소영은 고급 식재료를 잔뜩 사들고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 보양식을 해드리겠다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명자는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늘어놓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땅을 지켜오신 분이라며 존경한다고 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시댁 험담이 주특기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자랑으로 일관했습니다. 친구들은 소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문화재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보상금이나 토지 매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영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소영이 또다시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철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명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명자는 혼자 있을 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피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진심일 리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관심을 받는 것이 좋기도 했어요. 명자는 며칠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변화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피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뒷산에 올랐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자주 산책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그렇지 못했죠. 명자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은 늘 사람의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었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가짐을 보라고 했었죠. 산에서 내려온 명자는 이웃집 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30년 동안 지켜본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가 진심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명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진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전통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명자의 한옥을 보존하면서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명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토지는 연구원에서 매입하되
명자는 평생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전수자로 위촉해서 월급도 드리겠다고 덧붙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소영은 눈이 번쩍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좋은 기회라며 꼭 수락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고 흥분해서 말했죠. 하지만 명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소영은 답답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행운일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과 연구원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되 한 가지 조건을 달겠다고 했어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당연히 찬성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는 못했죠. 명자는 혼자만의 시간에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소영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마을의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법무사는 명자의 요청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본인의 의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정중하게 요청했었죠. 모두가 모인 거실에서 명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소영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화재청과 연구원의 제안을 모두 수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한옥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토지는 연구센터 부지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명자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과 보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거예요. 안동시의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라고 말했지만 명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했다고 덧붙였어요. 준호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라고, 조상들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가족도 생각해 주셔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이 더럽다고 하며 오기 싫어하지 않았니? 그런데 갑자기 왜 가족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계속되었어요. 문화재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라고 했습니다.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명자는 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소영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심이 아닌 친절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제 그만 진짜 마음을 보여주렴.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뒤늦게 깨달았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너무 늦었구나. 30년의 시간은 쉽게 되돌릴 수 없어. 준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수십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았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 되어버렸거든요. 자신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남편에게까지 완전히 노출된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법이야. 하지만 돈 때문에 갑자기 변하는 사람과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이제라도 진정한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마음부터 바꿔보렴. 소영은 몸을 떨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계산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진짜 후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